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은 CSIS의 워게임 그 제4장 가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정이라는 것은 기본 사례와 상황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워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 이러한 요인들을 변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는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값이 있겠죠. 그러한 값들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대입했을 때 그것을 기본 사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례라는 말은 전체 시나리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 시나리오 중에 많은 변수 중에 한 변수에 가장 확률치가 높은 값을 대입한 것, 그것이 기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높다든가 세 번째로 높다든가 이런 값을 대입을 했을 때를 상황 사례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변수에 이러한 값을 입력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게임을 수행한 것을 회차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기본 사례라는 것은 그 기본 사례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단순히 조금 더 크다는 것이지 압도적으로 그런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도토리 키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변수에 대해서 모든 발생 가능한 값을 조합해서 시나리오를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 가장 워게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 그리고 해당 기본 사례가 가장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이 값이지만 그 확률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경우,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가능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한정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의 기본 사례와 21개의 상황 사례, 이렇게 해서 모두 24개의 사례, 다시 말해 2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워게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24개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맥락과 결정 분야입니다. 우선 어떤 나라들이 이 양안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많은 나라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 타이완, 그리고 미국, 일본 이 4개국만 고려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식적인 조약은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미국이 개입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러나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고려할 경우에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타이완이 고군분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타이완이 혼자서 중국의 침략에 대항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참전을 하더라도 이 참전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루 이틀 정도 참전 의사결정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하나의 사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적으로 참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먼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본 다음에 안 되면 참전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국의 참전이 14일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요인으로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기 전에 미군이 먼저 타이완에 주둔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낮지만 미군을 타이완에 주둔시켜 놓는 이런 시나리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참전은 두 가지 방식이 상정 가능한데 하나는 미국과 함께 직접 자위대가 참전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위대가 참전까지는 안 하지만 일본 내에 있는 기지를 제공하고 후선에 협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본 관련한 가정도 몇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전쟁이 발생하자마자 일본이 미국과 함께 참전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가능성 좀 낮지만 일본이 미중 전쟁에 완전히 중립의 위치를 지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참전을 하기는 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일본 자국 영토 영해 영공만 방어하는 그런 소극적인 입장에서 참전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각국은 참전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대세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컬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우리의 각 동맹 또는 파트너 국가에게 양안 전쟁이 발생했을 때 참전해달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한두 국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모두 NO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잭 쿠퍼와 시나 그라이튼즈는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심각한 정도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워게임을 하기까지 미국과 필리핀 간의 군사기지 이용에 대한 협상은 아직 공식 발표되기 전이었죠. 그리고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모두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는 우려하겠지만 중국과 부딪히는 것도 두려워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의 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입장에 따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도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워낙 중국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효한 개입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전하는 국가 외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는 것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미국의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 경우를 별도의 시나리오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토 국가의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양안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종료된다 하더라도 워낙 멀고 유럽 국가가 유효할 정도의 세력을 인도 태평양까지 데리고 와서 참전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양안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의 주의가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틈타서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남미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양안 전쟁과 동시에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도 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생각해서 이때 어떤 상황, 어떤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보죠. CSIS는 우선 참전 국가의 전투명령 체계에 대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중국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미사일 보유량을 가지게 되는 상황, 전술탄도 미사일의 비축량이 증가하는 상황, 이것을 하나의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전술탄도 미사일의 비축량이 줄어드는 상황,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완의 군사력에 대한 가정도 있습니다. 타이완이 지금 중국에 비해서 부실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지금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구매 오더를 이미 내놓고 있는 하푼 미사일을 양안전쟁 발발 전까지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워게임에서는 타이완이 하푼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워게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군의 잠수함입니다. 기본 사례에서는 미국의 모든 잠수함이 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을 향해 공격해오는 해상병력과 공군병력을 저지하는 데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핵잠수함을 타이완 해협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냥에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미 핵잠 전대의 일정 부분이 그러한 임무를 위해서 투입이 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공격을 얼마나 빨리 인지하고 파악하느냐, 이것도 전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경고 신호를 얼마나 빨리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로 시나리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례에서는 미국과 타이완이 D-14일의 경고를 명확하게 인지할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외교 전략에는 만일 어떤 국가가 무력을 동원할 것 같은 징조가 보이면 미국의 무력을 그쪽으로 전방 배치를 해서 압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 배치를 하면 정말로 상대방이 공격해 올 경우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제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공격 의도를 높이 평가할수록 전진 배치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제 그런 필요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려하는 상황 하나가 미국의 무력 시위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함대나 공군 세력이
제2도련 바깥선까지 물러나가 있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죠. 그리고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명백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과 정부 지도자들이 이를 잘못 해석하거나 긴장 완화를 시도하거나 중국 같은 핵 보유 국가와 직접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해서 시간이 간다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그것은 D-14일 전에 인지를 했더라도 실제로 미군이 움직이는 것은 D+14일 정도에 움직인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타이완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 발생한 거지? 라고 허둥지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타이완이 즉각적인 군대를 동원하지 못하고 한 라운드, 그러니까 3.5일 정도 군대를 배치하는데 지연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전 규칙에 대한 가정도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은 있지만 설령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고, 반면 미국 내에서도 일부는 중국이 동향을 보일 경우에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된다는 이제 그런 요인 등등을 고려해서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한다는, 다시 말해서 타이완 지역의 한정에서 중국과 충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본토까지 공격을 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본토를 공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타이완, 미국, 일본 이 4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역량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했죠. 한 가지 상황은 중국이 타이완 해변까지 와서 상륙을 할 때 그 상륙을 해서 물자와 병력을 하선시키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과거 2차 대전 당시에 미 해병들이 상륙작전을 했던 그 정도 속도 정도로 일단은 기본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사람들은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몇 차례의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륙작전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규모의 훈련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실제로 상륙작전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완 쪽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 타이완의 병력이 너무 적거니와 징병제를 어설프게 모병제로 바꿔가지고 정원도 충원을 못 시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타이완의 지상군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시나리오도 워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왕설래 말이 많은 인민해방군의 공군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의 공군이 사실 인민해방군의 공군보다는 훨씬 기량과 여러 면에서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만큼 나쁜지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 전제에서는 미 공군과 중국 공군의 기량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인민해방군 공군의 실력이 사실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해본 것이죠. 미 공군이 중국 공군보다 더 유능하다라는 전제로 워게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그리고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 전제에서는 중국의 J-20하고 미국의 F-22 랩터나 F-35가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고 전제를 했었는데, 만일 중국의 J-20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또한 워게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는데요. 미국의 제즘, 특히 제즘 ER, Extended Range 미사일이 대함 타격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 중요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제즘 ER 미사일이 대함 타격 기능이 있는 것처럼 암시되어 있기는 한데 분명하게 대함 타격 기능이 있다고는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 제즘 미사일들이 대함 타격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워게임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 미국 측이든 중국 측이든 군함들은 공격해오는 대함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격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훈련이나 실험실에서 보여진 것처럼 잘 동작을 할 것이냐, 이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군함의 방어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도 워게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전 그리고 위성전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워게임을 수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드러난 것인데요. 바로 하스 강화 항공기 대피소입니다. 미국 항공기의 90%가 지상에 있을 때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화 대피소의 존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강화 대피소를 늘리게 되는 경우 전쟁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역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민간 비행장을 증발을 해서 넓게 분산을 시키면 미사일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사일 한 발당 입는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또한 생존율을 높이죠. 그래서 일본이 민간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워게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는 워게임의 결과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뭐냐 하면 양안전쟁이 일어나고 이 양안전쟁에 개입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이 이 양안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일본이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강화 대피소라든가 민간 비행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론된다는 것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에 있는 비행장, 항구 이러한 시설들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미중 간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한국의 비행장 그리고 한국의 항구들도 당연히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 소개해드릴 이 워게임의 결과를 보실 때에는 일본에 관련된 사항이 나올 때 이것은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현실감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